메일로 보내온 사연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59년 봄, 경기도 포천의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나보다 4살 많은 오빠 하나와 나를 낳다 요절한 어머니 대신 온 동네가 알던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나는 자랐다. 아버지는 늘 말씀이 없으셨고 내 이름도 한번 다정하게 불러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눈빛으로만 모든 것을 말하셨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때론 겁을, 때론 외로움을 읽어야 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이면 산 아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나는 그 아래서 혼자 소꿉놀이를 하고는 했다. 흙바닥 위에 돌멩이를 놓고 장독대를 흉내내고 나뭇가지를 모아 밥상을 차려놓던 그 시간들은 어쩌면 내가 나만의 가족을 꿈꾸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고등학교는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여자가 글을 배우면 탈이 난다며 단칼에 막으셨다. 그때부터 나는 어릴 적 꿈이었던 간호사가 되는 대신 포천 시내에 있는 봉제 공장에 취직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좁은 기숙사에서 나와 공장에 들어서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재봉틀에 떨리는 진동이 내 하루의 배경이 되었다. 바늘 끝에 찔려 손끝에서 피가 나도 마스크 속으로 내뱉는 한숨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쉬는 시간엔 다른 여공들과 컵라면 하나 나눠 먹으며 각자의 고단한 삶을 잠시 잊곤 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23이 되던 해 사촌 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그는 말수가 적고 순박한 사람이었다. 키도 작고 볼품없는 외모였지만 내겐 따뜻한 첫 봄 햇살 같았다.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던 날 나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기대었고 그도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데이트라고 해봐야 감자탕집에서 한 그릇 나눠 먹고 포천에 천을 따라 걷는 게 전부였지만 그런 날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설레던 날들이었다. 그는 나를 존중했고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경기도 광주의 허름한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흙바닥에 장판 하나 깔고 중고 가구로 꾸민 작은 방.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희망이 있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다. 날이 더운 날도 추운 날도 그는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왔다. 손등은 늘 까지고 거칠었지만 퇴근길에 사온 붕어빵 봉투는 늘 따뜻했다. 나도 맞벌이를 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새빵살이 단칸방 이사 다니는 것도 수없이 반복했지만 저녁마다 밥상 앞에 둘러앉아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만 들으면 힘들어도 괜찮았다. 우리 애들 공부만 잘하면 돼. 나처럼 살게 할 수는 없어. 그 말이 내 인생의 목표이자 나의 기도였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다. 자주 병원에 실려갔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병원비에 치료비에 카드 돌려막기까지 하며 살았다. 빚이 쌓여가도 아이만 낳는다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중학생이 되던 해 내 생일날 눈을 감았다. 병실 한 구석에서 작고 가녀린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나는 무너졌다. 엄마가 더 잘할 걸 미안해. 수백 번도 넘게 말했다. 아이는 조용히 미소만 지은 채 떠났다. 내 가슴속은 그날 이후로 겨울이 되었다.
남편도 그 사건 이후 말수가 더 줄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며 울기도 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아팠다. 결국 그는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 뒤로 일도 잃었다. 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청소, 식당 일, 공장 아르바이트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놓치고 있었다. 남은 딸아이 하나는 어떻게든 대학까지 보냈지만 졸업하자마자 연락이 뚝 끊겼다. 엄마, 이제 혼자 살고 싶어. 딱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나버렸다. 이유도 묻지 못했다. 내 딸이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이제 다른 세상에 있었다. 딸에게는 내가 짐이었을까? 아니면 사랑이었을까? 스스로를 탓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지금 나는 광주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산다. 남편은 7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연락이 없다. 내 핸드폰에는 단 몇 명의 전화번호만 저장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딸, 하나는 동네 복지관. 딸 번호로 가끔 전화해보지만 항상 신호만 가고 끊긴다. 메시지는 읽지 않는다. 언젠가 그 애가 읽게 될까 싶어 몇 달에 한 번씩 쓴다. 민지야, 엄마야, 잘 지내지? 너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이다가 내 생각이 나서 그냥 보고 싶어서. 복지관에서는 가끔 반찬을 갖다 준다. 그것조차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하루는 복지사 선생님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박 선생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고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그날 이후 나는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도 싫었던 어머니처럼 늙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하루는 버스를 타고 오래전에 살던 동네로 가봤다. 집은 헐려 없고 그 자리는 고급 빌라가 들어서 있었다. 옛 골목을 걷다가 벚꽃나무 아래 섰다. 내가 어릴 적 소꿉놀이 하던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꽃은 다시 피어 있었지만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아래에서 나는 조용히 앉아 아주 오랜만에 울었다. 눈물은 그칠 줄 몰랐다. 지나가는 사람 몇이 나를 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괜찮았다. 그렇게라도 내 슬픔을 흘려보내고 싶었다. 내가 살아온 삶이 허망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조금 외로울 뿐이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다. 가끔은 그냥 누군가의 안부가 그리울 뿐이다. 특별한 걸 바라는 건 아니다. 이제 내 나이도 60 중후반. 나이는 청춘도 노년도 아닌 어중간한 시간 속에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은 꿈을 꾼다. 아이들이 웃고 있는 꿈, 남편이 나를 다정히 부르는 꿈. 그리고 그런 날은 하루 종일이 마음이 몽글몽글하다. 벚꽃은 매년 피지만 내게 벚꽃은 영영 피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 딸아이가 이 글을 보고 내게 엄마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날이야말로 내 인생의 봄이 다시 피는 날이 아닐까. 네, 이분의 제가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됩니다. 이분은 사연을 보내면서 연글 TV를 보면서
짝을 찾으려는 분들이 자기는 부럽다고, 자신은 그런 처지도 못 된다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라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아마 그분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글에 나오는 박이라는 성과, 성은 본인의 성이고 민지는 실제 딸 이름이라고 그대로 써달라고 하셨습니다.